5천만 원으로 600억 원, 수익률 11만 % 보셨어요? 비트코인 수익률의 8배, 피터 린치, 워렌 버핏 깝치지 마. 안녕하세요, 문헌의 계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업로드한 현직 회계사가 대학생들에게 CPA를 추천하지 않는 4가지 이유라는 영상에서 두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은 회계사를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회계사는 적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요.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 업계 선배님 중에 아주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망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시야가 너무 좁았어. 그게 누군데? 자,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 핫스타인데요, 바로 정영학 회계사님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누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히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김만배 씨도 인증해 주셨고 경기도 도지사님도 국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이 구조를 설계했다고 증언해 주셨죠. 이분이 누군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시개발신문에 2012년 7월 3일 정영학 회계사의 재건축, 재개발, 회계실무 기고문이 올라와 있네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라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나 동명이인이 아닌지 항공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한 명만 검색이 되고 2012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전문 회계사로 유명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당사자 본인이 맞는 것 같아요. 공동 설계자인 남욱 변호사와 같은 서강대를 졸업했고 도시정비 사업 쪽 일을 했다고 하며 원래부터 이쪽 분야의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전에도 위례 신도시에서 시험삼아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공적이어서 대장동으로 넘어와서 판을 키웠다고 합니다. 회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회계 감사이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시험 과목부터 실무까지 돈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돈과 관련된 일은 소송을 제외하고 전부 회계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개척할 수 있죠. 그중 이분은 부동산 쪽을 특화시킨 겁니다. 부동산의 스페셜리스트인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를 어떻게 설계했길래 이렇게 말이 많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판교에 있는 대장동이란 곳의 토지를 수용해서, 두 번째, 삐뚤삐뚤한 토지를 예쁘게 구획을 나눠서 정비하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토지 조성하고 택지를 매각한 뒤, 세 번째,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총 5,903세대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개발 사업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성남의 뜰이고요. 성남의 뜰이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주가 있겠죠. 성남의 뜰의 주주가 그 유명한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각종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뭐가 문제인데, 여기는 다른 곳과 뭐가 다른데? 토지 개발 사업이라는 건 몇십 년간 전국 모든 곳에서 있던 일인데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대장동만 얘기가 나오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재개발은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이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도 있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도이기 때문에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해당 영상에서는 이 방법은 논외로 하고 진행할게요. 민간개발은 말 그대로 민간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공개발은 정부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의 특징을 개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수용 단계입니다. 민간 개발은 토지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의 경우 약 6,000세대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인데 이 토지를 다 민간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는 조용히 살 수 있겠지만 마구 토지를 사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다 나겠죠. 그러면 기존 원주민들이 원래 가격에 땅을 팔겠어요? 원래 평당 600만 원인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용도만 변경되어도 최소 몇 배는 뛰는데 어느 바보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도 600만 원에 팔겠냐고요. 평당 700만 원, 800만 원에 파는 사람도 나올 거고, 아예 안 팔고 알박기를 하겠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개발하려면 알박기한 땅도 어떻게든 사야 할 거고, 그러려면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할 거니까요. 그래서 민간이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이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어렵습니다. 부동산 사업도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서 순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거겠죠. 이때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익이 별로 남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공공개발은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토지 매각에 반대해도 법으로 압류해버립니다. 그 결과 평당 600만 원짜리 땅을 성남시가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인 270만 원에 수용해버리죠. 그 다음은 토지 조성 단계입니다. 공공개발의 경우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에 비해서 인허가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용적률도 높여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양 단계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 원가에다가 정해진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입니다. 민간 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 플러스 알파보다 높은 가격인 시가와 비슷한 가격의 분양가가 측정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수익이 많아져서 시행사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책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긴 하는데 개발 시점은 2015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이익 관점에서 보면 공공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 높아서 시행사에게 불리합니다. 개발 속도는 당연히 공공개발이 모든 단계에서 빠릅니다.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은 뭐가 더 좋다, 더 나쁘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의 장점만 뷔페 마냥 골라먹는 뷔페식 개발이었어요. 토지 수용은 공공 개발의 이름을 빌려서 헐값에 수용하고 토지 조성은 공공 개발의 이름을 빌려서 인허가 쉽게 해주고 용적률 높여서 수익 극대화시키고, 분양은 민간 개발의 이름을 빌려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져나간 뒤 높은 가격에 분양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민간 개발의 이름으로 임대주택 비율도 줄였습니다. 당연히 공공개발의 이름으로 빠른 개발 속도를 가져갔고요. 도대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뭐가 문제냐? 잘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개발 속도도 빠르다는데 더 좋잖아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좋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누구나가 추구하는 바이니까요. 하지만 원주민의 고혈을 빨아서 마련한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가져가서 국민의 복지에 썼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동에서는 이렇게 얻은 이익을 일부 민간업체에게 몰아주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몰아줬다는 건데? 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큰 거 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까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성남의뜰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남의뜰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의 주인인 주주가 있습니다.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을 알아보죠. 투자원금 기준으로 주주 명단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유명한 화천대유는 1%이고요.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플러스 한 주입니다. 그 밑으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쭉 있고요. 택지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2021년까지의 3년간 누적 배당금은 5,903억 원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율만큼 배당을 합니다. 주식을 1%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1% 받고, 주식을 10%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10% 받습니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그래서 5,903억 원을 지분율만큼 각각 곱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951억 원, 화천대유는 59억 원, 이렇게 배당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1%의 주식을 소유한 화천대유는 59억 원이 아닌 577억 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50%의 주식을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951억 원이 아닌 1,830억 원밖에 배당받지 않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선주 배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가 중급회계 때 배우죠.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요. 자, 주식에는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발생한 이익을 지분율만큼 배분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반대로 우선주는 발행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결권은 없고 이익에 대한 배당을 보통주보다 먼저 받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되 약정된 이익보다 더 이익이 나는 경우 추가 배당은 받지 않고 포기해서 보통주에게 몰아줍니다. 채권 성격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우선주로 배당받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화천대유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주주가 있습니다. 바로 SK증권 주식회사인데요. 화천대유에 몰아주려는 목적이면 보통주에 화천대유만 있으면 되는데 왜 SK증권 주식회사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짤방이 생각나는군요. 너무 수상하잖아요. 도대체 SK증권이 왜 여기 있지? 자, 파헤쳐 봅시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는데 성남도계공은 우선주로 배정받았고 화천대유는 보통주로 배정받았다. 근데 보통주에 화천대유 말고 SK증권이 존재한다. 자, 성남의 뜰에 보통주로 참여한 SK증권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SK증권이 성남의 뜰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 투자자가 특정 금전 신탁의 방법으로 투자한 것인데요. 그럼 특정 금전 신탁이 뭐냐? 고객이 금융기관인 이 수탁자에게 이런 종류 주식 사줘, 이런 회사 사줘, 여기 사줘 이렇게 지시하고 수탁자인 금융기관은 그 지시에 따라서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자, 뒤에 숨어서 그 장막 커튼 뒤에 숨어서 야 이거 해줘, 나 대신 네가 이거 해줘, 이거 사줘 하는 제도예요. 이 구조에서 수탁자는 SK증권 주식회사고요. 위탁자는 SK증권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SK증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위탁자는 누구일까요? 장막 뒤에 누가 있을까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가 SK증권의 특정 금전 신탁에 위탁한 위탁자입니다. 각각의 주주를 살펴보죠. 여기에서 신문에 나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1호는 화천대유고요. 2호는 김만배 씨의 배우자, 3호는 김만배 씨의 친누나,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6호는 조 변호사, 7호는 배 전 기자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6호에서 7호는 명의 대여다 뭐다 이런 의혹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특검을 받는다면 이제 밝혀지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서 천화동인 1호의 주주는 화천대유인데요. 아까 주주명부 보셨죠? 화천대유는 이미 보통주의 주주인데 여기에 굳이 특정 금전신탁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그것도 자회사 뒤에 한 번 더 숨어서 투자를 했을까요? 아마 화천대유로 써있는 지분율이 너무 커지면은 티나기 때문에 나름 2번이나 더 숨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주주는 100% 김만배 씨 한 명입니다. 천화동인 2호, 3호도 김만배 씨의 배우자와 친누나네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 2, 3호까지는 사실상 김만배 씨라고 보면 되므로 김만배 씨 관련 투자 원금은 1.7억, 지분율은 3.44%가 됩니다. 천화동인 4호가 남욱 변호사, 5호가 정영학 회계사인데요. 이 둘은 원래부터 부동산 바닥에서 실력 좋기로 소문난 선수들이었다고 합니다. 5호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 판의 전체적인 구조를 짰다고 알려져 있고요. 선악을 떠나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뒤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야수처럼 지를 수 있었겠지만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머리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와, 조사할 때마다 박수를 계속 쳤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자, 그럼 아까 주주 구성을 첫 번째는 투자 원금 기준으로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실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SK증권이라고 써있는 특정 금전 신탁을 천화동인 7개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되고요. 화천대유부터 천화동인 1, 2, 3호까지는 김만배 씨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하나로 합쳐보면 투자 원금은 1.7억이고 투자 원금 기준 지분율은 3.44%예요. 투자 원금 기준으로. 하지만 3년간 누적 배당률은 1987억 원이고 33.66%를 가져갑니다. 3% 투자로 33%를 가져간다. 와우.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성남의뜰은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매각을 했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5,90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는 분양입니다. 여기에서 성남의뜰은 이제 분양업자에게 토지를 판매하게 됩니다. 성남의뜰은 딱 분양까지예요. 그래서 이 배당금에는 분양 수익이 제외돼 있어요.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분양을 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그럼 누굴까요? 자, 아까 이 구조를 순서대로 보면은 토지 수용해서 택지 매각까지가 여기까지가 성남의뜰이 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참고로 이 대장동 땅은 판교에서 완전 금싸라기 땅입니다. 강남하고도 매우 가깝고요. 서울이랑도 매우 가깝고 누가 봐도 개발하면 무조건 100% 먹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으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 여태까지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분양을 담당하게 될 담당자가 누구일까요? 화천대유, HMG하우징, 영호홀딩스, 하이아트입니다. 어라? 화천대유가 또 나왔네요. 택지 매각 단계에서 보통주 배정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배당받은 화천대유가 분양 단계에서도 사기적인 특혜를 받아서 사업자가 됩니다. 그것도 총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이나 담당하게 되어서 순이익으로 4,531억 원을 챙깁니다. 참고로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4,53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수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가져간 회사는 대형 건설사도 아니고 김만배 씨 개인 한 명이 100% 주주입니다. 그 건설사가 아니에요. 1인 주주 회사예요. 자, 다음은 경실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대장동 아파트 택지 수익과 분양 수익 추정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택지 매각 단계와 분양 단계에서의 손익을 정리해보면 택지 매각 단계에서는 7,243억 원의 순이익이 분양 단계에서는 1조 968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요. 총 1조 8,211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인 것이죠. 매출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1조 8,211억 원입니다. 하지만 아까 표에서 보았듯이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의 한도를 1,830억 원으로 정해놓아서 총 이익의 10%밖에 회수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90%는 민간의 깐부들에게 돌려준 사업이죠. 하지만 저기 어디에 계신 누구는 수익의 70%를 회수했다고 단군 이래 최대 업적이라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시겠죠? 진짜 빨갛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국민의 수준을 개 돼지로 보고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70%로 보입니까? 초등학생한테 대충 보여줘도 70% 안 된다는 걸 알 건데 대충 10%라는 걸 알 건데 자,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가 봐도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판교의 황금 땅을 지자체가 뒤봐주고 인허가 승인해주고 개발한다는데 최초 예상이익을 말도 안 되게 쥐꼬리만큼 설정해놓고 최초 예상이익의 70%를 환수했다니요.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이익이 많이 나왔다고 이 궤변을 늘어놓는 분도 계시는데 예상이익은 최초 설계 당시에도 훨씬 높았어요. 이 숫자를 주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예상 손익을 줄여서 시행한 거예요. 모수는 이거 말고도 말도 안 되게 많은데 정당성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구조적인 측면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주주인 김만배 씨와 관련된 이익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택지 매각 배당금은 1,987억 원, 두 번째 분양 순이익은 4,531억 원, 순이익합계는 6,518억 원입니다. 참고로 투자 원금은 1.7억 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6,518
8억 원을 먹은 화천대유는 1인 주주회사입니다. 한 명이 다 먹는 겁니다. 자, 누가 윗선이다. 화천대유가 누구의 사설 로펌이다. 이런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엄청나게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부동산판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 픽처를 그리신 업계 선배 정영학 회계사님, 이게 얼마나 성공적인 투자 구조인지 비트코인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투자자들이 항상 살 걸 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무엇이죠?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만큼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데요. 동일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수익률과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천대유가 2015년 2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2015년 2월부터 현재인 2021년 10월까지의 수익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2015년 2월에 446달러였습니다. 현재 62,819달러니 투자 원금 대비 140배를 번 겁니다. 대단하죠, 비트코인? 140배를 벌었어요. 2015년부터 해도. 수익률은 13,975%예요. 여러분 100%만 수익 먹어도 달달하죠. 저는 뭐 10% 20%만 먹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역시 비트코인이죠. 자, 13,975%의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설계왕 정영학 회계사의 빅픽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15년 2월 5,581만 원의 투자금이 2021년 10월에는 644억 원이 됩니다. 투자 원금 대비 1,153배를 번 거예요. 수익률은 11만 5,292%고요. 5천만 원으로 600억 원. 수익률 11만 % 보셨어요? 비트코인 수익률의 8배. 피터 린치, 워렌 버핏 깝치지마. 우리한테는 정영학 회계사가 있다. 피터 린치가 10배 수익인 텐베거 운운하면서 투자의 신 소리 들을 때 진짜 투자의 신은 뒤에서 웃고 있었죠. 치타는 웃고 있다. 자,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첫 번째로 앞서 말했듯 국민인 기존 대장동 토지 소유주의 토지를 헐값에 갈취하고, 두 번째로 그분과 친한 깐부들을 성남의 뜰 컨소시움에 끼워주고, 세 번째로 누가 봐도 성공해서 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판교 노른자 땅 사업을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한도를 정한 뒤 나머지 이익은 전부 민간에 몰아주고, 네 번째로 그것도 모자라서 막대한 분양 사업에 화천대유가 15개 지구 중 5개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누구의 말이 맞다는 결론은 이 영상에서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정치적인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설계 구조 위주로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범죄에는 여야가 없죠. 관련된 사람은 응당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들 K-엔딩 예상하시죠? 과연 실체가 전부 밝혀져서 관련자들이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빅픽처가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느냐, 평생 묻힐 수도 있는데 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 토지 조성은 성남의 뜰이 시행사이지만 아파트 분양사업 주체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죠. 천화동에는 분양 단계에서는 추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양 단계에서 당초 예상보다 3천억 원이나 더 많은 분양 수익이 발생해서 천화동인에서 화천대유에 수익 더 줘, 내놔, 더 내놔, 나 좀 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 화천대유가 나눠주지 않아서 내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가 정영학 회계사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요. 계속되는 내분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빡쳐서 대화를 녹취하고 검찰에 제보하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점은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절대 적을 만들면 안 된다. 그깟 몇십억 몇백억 원이 아까워서 이 많은 수익을 토해내고, 만약에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가 그 윗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당해서 몸통으로
이걸 다 뒤집어 쓴다? 제 생각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깟 몇억 몇십억 원이 아까워서 아쉽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뺨을 때린 유동규가 누구냐고요? 화천대유 주주도 아닌데 뺨을 왜 때리냐고요? 자,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뒷문 열어주고 편히 봐주고 허가해주고 승인해주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길래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냐고요? 성남의 뜰에 50% 플러스 한주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고요.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누가 임명했을까요? 이 부분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유동규 씨의 위에 2단계가 더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노딱이 무섭기 때문에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유동규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논문 읽고 쉬는 시간에는 요즘 제가 즐겨하고 있는 디아블로2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자꾸 신문이랑 뉴스에 화천대유가 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경기도 도지사님이 자꾸 언급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그 도지사님과 관련된 회계사가 3명이나 있었고요. 회계사라는 직업은 흔히 일반인들한테 듣보잡이라고 하죠. 직접 업무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은 모르는 직업인 경우도 많은데 언론에서 자꾸 다뤄주니까 그 다뤄준다는 자체로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 선배님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사는 나쁜 일이나 돈 세탁, 범죄에 관련된 컨설턴트로서 연루된다는 안 좋은 인식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번 대장동 사건이 그런 안 좋은 인식에 기름을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고 자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회계사들이 대부분이고 정의로운 회계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일상생활에서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시리즈로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재명 도지사님과 3명의 회계사 특집 중 1부였고요. 가능하다면 2부, 3부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마티즈에 탑승하지 않을 것이고 코로 설렁탕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르는 택배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